안녕하십니까. 시황 전략 애널리스트 이웅찬입니다. 2025년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실 국내 증시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또 올해 이제 하반기에 많이 내려온 만큼 그만큼 이제 아래서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큼 또 우리에게는 다운사이드보다는 또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점은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식시장 전망 자료를 저희가 물가를 잡아달라고 뽑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이거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트럼프 정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성격과 어떤 정책 방향을 조금 명확히 하고 컨센서스와 다를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미국 증시까지 이제 좀 전망을 드리고, 사실 미국 증시도 2년 동안 랠리했기 때문에 그 랠리가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대신에 지수가 조금 덜 가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은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특히 한국 경제가 내년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경제가 어렵고 특히 올해 하반기에 증시가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거가 내년 증시를 꼭 어렵게만 만든다고 할 수는 없는 또 노릇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제 박스권 코스피에서 매매 아니면 어떤 업종에서 우리가 조금 더 초과 수익을 얻고 자산을 보전할지 이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에 바이든 정권에 대한 이런 자료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권의 정책을, 성격을 명확히 해야지 그 다음에 트럼프 정권이 어떤 부분을 되돌릴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이든 정권을 저는 한마디로 과열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경제가 정말 많이 과열이 됐었고, 사실 4년 내내 경제가 좋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재정 지출을 상당히 강력하게 했다.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재난 지원 이런 것들 이제 대응을 하고 난 다음에 정부 돈을 쓰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리고 괜찮다라는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뭔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바이드노믹스라고 이제 밀어붙였죠. IRA 보조금, 여러 가지 반도체 칩 액트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대학생 등록금을 아예 면제를 해주려고 했다가 그거는 무산됐습니다만 의제 지원은 아직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조금들 나가면서 경제 부양을 이끌었고, 그 다음에 IRA 보조금 등등, 그리고 AI 캐펙스까지 연결되면서 설비 투자 과잉을 이끌었습니다. 또 이렇게 리오프닝 수요까지 있는 상황에서 마침 또 2022년에 전쟁이 터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면서 물가가 급등했고, 이 전쟁을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의 힘을 뺄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우크라이나를 지켜야겠다는 그런 의지와 함께 무기를 상당히 지원을 하고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고, 물가가 너무 급등한 나머지 그래서 과잉 긴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서민들은 물가도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특히 모기지 금리가 많이 올라서 힘들었죠. 중소상공인들 대출금리 올랐고, 그 다음에 금리 전반이 오르니까 중소형 은행들까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바이든 정권이 이번에 낙마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권이 과연 물가를 올리고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아니면 물가를 먼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금리 안정에 조금 더 먼저 최소한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것인가, 당연히 저희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쟁부터 끝내려고 할 것 같아요. 전쟁을 끝내는 게 가장 쉬운, 달성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정책, 측면에서는 가장 쉬운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서 그래요. 나머지들은 다 이제 효과도 있는 반면에 이제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책은 일단 유가를 충분히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먼저 휴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한국과 비슷하게 현재의 전선에서 이제 휴전선을 긋고 이제 DMZ를 이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토의 동진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되고 그 이스라엘 쪽에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휴전을 이제 좀 이제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재정학적인 리스크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내려올 것 같다. 이게 길게 봤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푸틴 대통령을 막 실각시키고 이런 문제 해결은 어차피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인 벽에 막혀 있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제 휴전을 하게 된다면 재정학적 리스크가 내려오고 유가가 안정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일단은 물가 안정에 이제 첫 번째 발을 뗀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결국에는 미드웨스트 지역, 그 중부 내륙 지역, 이제 우리가 이번 대통령 선거도 열심히 봤죠. 펜실베이니아부터 시작해서 미시건, 위스콘신 이런 지역, 오하이오 즉 이런 데서 대통령을 특히 트럼프에 대한 몰표가 나오고 여기 기반으로 지역 기반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이기 때문에 관세는 결국에는 부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관세의 정도는 문제가 되겠지만 부과를 하게 될 것 같고 또 이 사진에서 보이는 라이트 하이저라는 분이 트럼프 1기 때 USTR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대표부 헤드였는데 아마 이번에도 같은 직위를 맡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는 중국에 대한 관세를 특히 이제 집행을 이제 설계를 하고 실제로 이제 무역 분쟁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트럼프 2기 때는 중국뿐 아니라 여러 미국의 무역 적자를 일으키는 나라들, 독일, 일본, 베트남, 멕시코부터 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약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실제로 관세는 매기게 될 것 같다. 미국의 여론도 관세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트럼프 1기 때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매기고 났더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건 맞은데 대신에 그 미국 전체의 제조업을 일으킨다든지 미국 전체의 무역 적자를 완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해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보편 관세를 때릴지 아니면은 일부 산업에 대해서 이제 어느 국가든지 막론하고 비슷한 관세를 매길지 이거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여튼 중국만 때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세를 매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일단 감세, 그러니까 소득세든 법인세든 텍스컷을 좀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관세만 매기면은 경제가 상당히 이제 리세션과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만 매기게 되면 당연히 수요가 줄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매기는 게 인플레이션 요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인플레이션뿐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경제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우리가 2018년에 겪어봤어요. 중국의 관세를 때린 결과 2018년에 중국 경제가 무너졌고 결국에 그게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19년에 미국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금리 인하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거든요. 그때 미국은 법인세 인하를 상당히 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의 이제 규모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세금 인하 소득세와 법인세 세금 인하를 해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텍스컷이 먼저 진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해서는 아마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소득세 감세에 대해서는 하원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하원이 이제 다수를 이번에 장악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화당 하원의 이제 과반수가 이게 우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220석을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탈표가 3개만 나와도 과반수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세에 대한 부분은 되게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실제로는 감세 규모가 대단히 크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건 내년 내내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세는 전격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감세를 하기 전에 트럼프 정부는 정부 지출을 많이 줄이고 나서 이 정부 지출을 이만큼 줄였으니까 이만큼 감세하자라고 나오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출 특히 IRA 보조금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감세를 하자. 그리고 감세한 것에다가 관세 매긴 것들 조금 플러스가 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나하나 스텝씩 밟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017년에 11월에 먼저 법인세 감세를 이제 하원에 상정을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이제 법인세 감세가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2018년 1월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대중 관세를 이제 공시를 했고 고시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야지 이제 실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효가 된 게 2018년 7월부터 이제 관세가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그런 순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관세가 뭐 25년에 당장 나오기보다는 25년 중반 이후부터 해서 26년쯤에 우리가 좀 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시간적으로 맞지 않을까 좀 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에 특별히 관세를 더 때리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뭐 60% 관세를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고 관세도 조금 지연되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된다거나 갈등이 좀 적어진다거나 그럴 기대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양국의 갈등은 계속되면서 양국의 갈등은 특히 이번에는 관세보다도 기술 경쟁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 경쟁은 반도체 AI 칩에 대한 뭐 수출 금지 이런 것들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를 더 확대돼서 방위 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도 막 전투기 열심히 잘 만들고 중국이 뭐 드론 같은 거 엄청 잘 만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드론을 잘 만드는데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또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방위 기술이 그렇게까지 중국에 앞서 있지 않을 그런 리스크들이 있고 미국으로서도 방위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격차 기술의 초격차를 만들 수 있도록 이쪽에 노력을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V 같은 전기차 같은 것들 BYD가 열심히 잘 만들고 있는데 테슬라도 잘 만들고 있지만 BYD보다 더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아무리 싸게 열심히 잘 만든다고 해도. 그러면 테슬라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붙여가지고 너희들은 그냥 자동차 만들지만 전기자동차 만들지만 우리는 자율주행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초격차를 벌리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도록 제도적으로 그리고 정치에서도 후원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나타나는 게 또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그런 규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알파벳, 그러니까 구글이죠. 알파벳에 대해서 이런 기업 분할이라든지 이제 재판 이런 것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규제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빅테크 기업들을 왜 규제하느냐? 이제 이것과 기술 경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VC라든지 특히 부통령 벤스 같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이 기술 생태계를 빅테크 기업들이 독과점하고 쥐고 흔들고 있다. 그래서 안 놔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독과점력을 낮추고 대신에 중소형 기업들, 스타트업에서 좀 더 첨단 기업들이 나올 수 있게 생태계를 좀 더 경쟁적으로 조성해야 된다. 약간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보다는 기술 기업은 중소형주 중에서 찾는 게 주식에서도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AI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요. AI가 계속 진행될 것인가? 기술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면 AI는 계속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AI는 계속 잘 될 것 같은데 우리가 AI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된다는 점. AI 소프트웨어와 아니면 이제 AI 모델 이런 쪽에 대해서는요. 특히 챗 GPT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엄청나게 열광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막 주가 올리고 관련된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막 주가 올리고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주가가 좋지는 않아요. 대신에 AI 캐펙스 관련한 쪽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설비 투자를 한다더라. 그러니까 엔비디아 관련된 반도체가 오르고 데이터 센터 오르고 전기 부족하다고 하니까 뭐 전력기기 오르더니 원전까지 오르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어서 AI 캐펙스 쪽으로 이제 시장의 열광이 이제 그쪽으로 넘어갔지 AI 자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내년엔 다시 AI 자체, AI 소프트웨어를 보자는 그런 시각들이 있는데 아직은 AI 소프트웨어에서 그 외출을 수익을 의미 있게 확 이렇게 보이는 만드는 회사가 아직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에 그런 회사들이 중소기업들에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내년에 스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중소형주에서 우리가 잘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AI 캐펙스에 대한 거는 정확히는 AI라기보다는 설비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성장한다는 성장주의 관점보다는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사이클이 있다. 그래서 사이클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언젠가는 상승 추세를 가다가 언젠가는 피크아웃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 내년에 캐펙스 사이클에 대해서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정부 보조금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설비 투자 사이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이번 설비 투자 사이클은 이제 이렇게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정확히 AI 캐펙스 사이클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신에 지금 둔화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택 관련된 쪽은 먼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미 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주택시장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계속 불황이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건설, 착공 이런 부분에서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에 반해서 제조업 건설,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호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국의 설비 투자 강세를 경기 강세를 이끌어 왔는데 이 부분도 IRA 보조금이 없어지고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이 나오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지금 뭐 한국의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기업들 바이든 정부 때 열심히 가서 공장 지었는데 이제 와서 보조금 받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여기서 공장을 더 짓는다고 이렇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가 아마 피크아웃 할 것으로 보이고 사실 23년부터 조금씩 성장률 자체는 줄고 있어요. 이 부분들이 내년에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AI 관련된 쪽도 아마 내년에는 기대에는 좀 더 맞추지 못하지 않을까.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뭐 그만큼만 성장해도 다행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은 설비 투자 사이클은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우리가 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는 좀 내려올 것 같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는 경제가 조금씩 하강하더라도 이게 금리 인하를 일단은 올해 4분기에 이제 시작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조금 정체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벌써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계속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일부 위원들도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아마 1월부터 이제 금리 동결이 될 수도 있고 12월에 동결된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벌써. 근데 그러기는 약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내년 1월에 되면 조금 더 동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겠죠. 트럼프 정책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도 어떻게 할지 사실 감세를 빨리 진행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불안하기 때문에 금리는 기준금리는 미국의 5.5%에서 4% 중후반까지 내려온 상황이고 물가는 2, 3%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고 트럼프 정책은 잘 모르겠고 자산 가격은 여전히 높고 경제는 내려가진 않나요. 설비 투자가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이제 1분기니까 조금 더 지나봐야겠죠. 그런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트럼프 정권과 갈등을 좀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가 연준 파월 의장은 이제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아마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천천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특히 하반기로 가면서 데이터가 조금 더 경제적 데이터가 악화되는 걸 보고 재정을 적게 쓰고 설비 투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조금씩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돼서 다시 금리 인하를 재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트럼프 정권과의 갈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로 넘어가면은요, 경제가 더 호황이지는 않고, 이제 재정 지출도 조금 줄이고, 지금까지 경제가 호황이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AI 캐펙스 관련된 쪽, 그리고 그 다음에 소비는 계속 견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관련된 쪽이었는데 그 정부 지출 관련 정부 고용 직접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될 것 같거든요. 다음 정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경제를 조금씩 내려가게 하는 반면에 증시는 단기적으로도 조금 가열인 그런 모습이 보이고 미국 증시의 경우입니다. 우리는 가열을 할 수 없죠. 네, 미국 증시의 경우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비싼 상황이에요. 미국은. 그런 상황에서 2년 랠리를 해왔기 때문에 3년 차는 조금 최소한 지수는 나스닥 지수는 좀 쉬어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21년의 연말과 약간 비슷한 그런 감은 있는데 코스피가 먼저 조정을 받았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는 21년 연말까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22년에 통화정책이 긴축으로 돌면서 그러면서 좀 조정이 세게 나왔거든요. 근데 22년만큼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22년에는 전쟁 터지고 이러면서 물가를 잡아야 된다 무조건 약간 이러면서 금리를 세게 올렸다면은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하다가 동결하다 약간 그런 정도가 나올 것 같고 경제는 더 좋아지진 않고 재정 지출을 줄이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의 마일드한 조정 정도를 일단은 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 덜 가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2년 내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수가. 지수 측면으로 보면은 나스닥 100 지수는 거의 100% 육박하게 올랐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증시 3년차 랠리가 되는 상황에서 지수는 조금 쉬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일단은 대형 기술주가 더 갈 수 있을까 해보면은 98년, 99년과 같은 그런 IT 버블 가능성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연준이 금리를 좀 세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것들, 다른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들 들어보면 금리를 그렇게 세게 내릴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기대를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 빅테크 기업들이 또 마침 이번 정권과 사이도 안 좋을 뿐더러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랠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피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대안은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 일단 사이즈와 스타일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벌써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구글,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조금 주가가 약간 삐그덕삐그덕합니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것들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대신에 중소형주 중에서 수혜 상승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증시에서는 트럼프 수혜가 사이즈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특히 중소형주 중에서도 S&P 400 중형주가 조금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러셀 2000 같은 쪽이 조금 더 베타는 크고 증시 만약에 오르게 되면 상승폭도 크겠지만은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아직은 실적이 조금 부진하고 적자 기업들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견조한 S&P 400 미드캡 ETF 뭐 이런 것들 추천을 좀 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S&P 지수에 투자를 하더라도 그냥 S&P의 시총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 이런 쪽 지수들이 있어요.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쪽이 조금 더 성과가 높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업종과 이제 종목들로 좀 살펴보면은 일단 우측 상단에 제조업과 산업재 쪽에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조업이 좋겠죠. 자동차, 뭐 산업재 이런 쪽이 이제 제조업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먼저 주식이 많이 가고 있고요. 이쪽이 좋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의 수출주가 안 좋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관세를 매기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좀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의 뭐 GM, 포드 이런 쪽에 트럼프 수혜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뭐 보잉이라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스타를 찾아본다고 한다면은 이제 제조업 기업들이 막 스타가 되기 좀 어렵잖아요. 상단에 좀 닫혀 있고 우리가 이제 밴드와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중소형주 중에서는 일단 스타가 하나 나왔어요. 팔란티어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금 이제 뭐 매수를 해라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 여튼 이런 중소형주들 중에서 미국의 초격차, 차별적인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방위산업과 관련된 종목들, 트럼프 정권에서도 계속 수혜가 있을 것 같은 종목들에서 스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술주라도 기존 2년 동안 많이 랠리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의 규제를 받을 것 같고, 그런 빅테크 기업들 시총이 높은, 시총이 큰 이런 종목들보다는 중소형 기술주 중에서 뭔가 차별적인 미국의 차별화된 그런 그 기술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스타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에너지 쪽에 대해서도 뭐 수혜는 좀 있을 것 같고, 사실 은행도 최근에 주가는 꽤 괜찮은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어느 상승이 멈출 것 같은 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보면은요, 이게 은행이 규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일드 커브가,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드 커브가 스팁된다는, 가팔라지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은행에 조금 더 수혜로 작용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것도 멈추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은행은 우리가 차익 실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에 대해서는 유가는 낮게 형성이 된 채로 에너지 개발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저유가와 그 다음에 에너지 규제 완화의 그런 수혜를 다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선별해서 저희가 MLP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추천했는데, 그런 쪽에서 잘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수가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국면이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외에서 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미국 외 지역에서 그렇게까지 막 정답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외 지역을 추천하기 조금 어려워 보이고,
미국 외 지역을 의미 있게 추천하게 된다면 저희가 미국이 경제 모멘텀이 글로벌 경제 모멘텀보다 조금 더 둔화되고,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3%까지 뭐 내려오고, 그 다음에 달러가 약세로 돌릴 때, 그리고 트럼프 정권이 레임덕에 들어가고 관세 부과 리스크가 완화될 때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년에 저희 생각대로 조금 마일드한 조정이 아니라 크게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해외 증시에서 그렇게 정답을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생각은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약 15년 동안 아웃퍼폼을 했는데 이거를 되돌리려면 조금 더 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에서 최근에 인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중국의 대안으로서 인도가 조금 부각받았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바이든 정권의 이제 끝과 함께 인도에서도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인도 대신에 중국을 이제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중국이 좀 경제라든지 이제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을 단기적인 부양 체계만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세 리스크 같은 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인 그런 정책 대응, 정책이 나올 때 조금 좋겠죠. 이제 그런 정도의 이상으로는 대응하기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로 넘어오면요, 저희 경제라든지 금리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까지 경제가 좋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는 내년에 좀 많이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수출도 내려오는 상황이 될 것 같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것도 좀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수출 둔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 물가만 보면 빨리빨리 내려야 됩니다. 경제 둔화 내수만 보면. 그런데 아파트 가격 때문에 못 내린다라고 총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아파트 가격이 뭐 저렇게 높으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거든요. 하지만 경제가 조금 둔화되고 내수가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정 지출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법인세가 이제 세수가 잘 안 들어오게 되면서 재정 적자가 지출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도 조금 재정 적자가 쌓이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재정 지출도 조금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의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정부 대책은 조금씩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 수출도 둔화는 될 것 같은데 원화 환율이 이제 1,400원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우리에게 조금 수출주에는 도움이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또 걱정되는 부분이 트럼프 정책의 영향, 관세를 언제 매길까, 얼마큼 매길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내년 내내 25년 내내 떨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25년 당장 그게 청사진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6년까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점도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서 감세안이 충분치 않거나 하면은 관세도 대단히 뭐 크게 실제로 공약한 대로 하기는 어려울 가능성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증시가 많이 걱정을 해서 하락을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내년을 지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정권도 결국에 2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2년 지나고 나면은 2년 말에 이제 중간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또 스탑되고 레임덕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어떤 정도가 나올지 우리가 이제 각오를 하면서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차트가 2018년의 반도체 차트예요. 이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2018년에는 우리가 6월까지만 해도 1월에 행정명령이 나왔는데 6월까지만 해도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나 관세가 뭐 매겨진다 하더라도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7월 이후에 진짜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증시가 그때부터 반도체 주가가 많이 빠졌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미리 우리가 걱정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보다는 조금 더 관세 부분이 덜 하게 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은 지나고 나서 우리의 상승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리 증시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문제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 올해 증시가 부진한 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당분간 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조조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HBM 뭐가 되고 약간 그걸 따지는 걸 넘어서서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한국 경제도 좋아지고 삼성전자 증시도 주가도 반등을 하게 되는데 구조조정은 그만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일단은 칼을 빼들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한다는 점이 있겠고요. 외국인도 계속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 지분율이 51% 중반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과거 옛날에 이제 2015년 이전에 이제 외국인 비중 정도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되면은 더 팔 물량은 또 없지 않을까 해서 이런 정도에서 코스피는 박스권을 형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가 뭐 좋을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저희가 3천 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또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간다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서 점점 더 내려가면 내려가는 만큼 우리가 환율이 또 이제 상승하면서 수출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수는 그만큼 또 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단에서 매수해서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막 3천을 다시 고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은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외 지역의 증시를 살려면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충분히 내려오고 미국의 경제가 쉬어가면서 미국 대신 글로벌 자금이 미국 대신 미국 외 지역을 찾을 때 그때 코스피도 올라가게 됩니다. 글로벌 경제가 좋아질 때 그때는 이제 26년은 사실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조금 힘들 것 같고 26년에 관세 리스크가 완화될 때 그리고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천천히 내린다 하더라도 내리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내려왔을 때 미국 경제가 둔화됐을 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이고 트럼프가 레임덕에 들어갈 때 그때 코스피는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추세 상승을 한번 고민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업 측면에서도 조금 새로운 산업이 나와줘야 돼요. 최근에 우리가 반도체랑 2차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댔는데 2차전지가 사실 경쟁력을 많이 잃었고 이제 보조금 문제가 이제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되면서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ROE가 계속 빠져요, 지수가. 그래서 상승이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산업에서도 새로운 부분 그런 모멘텀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박스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밴드는 저희가 2250에서 2750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단이 만약에 관세를 내년에 나오게 되면은 조금 하단을 열어둬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이렇게 내려가는 사실 지금 2400, 2500 코스피 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하단이 그렇게 뭐 밑에 있다거나 멀리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면서 또 이제 조금 반등하면은 박스피 중간 정도 왔을 때 또 우리가 차익 실현하고 수출주도 그렇게 대응하다 보면은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단 2250은 저희가 이제 과거 2019년에 무역 분쟁 최고점일 때 2019년 여름에 그리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직전에 사실 제일 어려웠을 때 그 밸류에이션을 가져왔을 때가 2250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고 만약에 일시적으로 내려간다 그 이하를 내려간다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망으로는 그렇게 수정하지 않으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과 이제 대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코스닥 헬스케어가 변동성은 되게 심할 것 같은데 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 수출주가 이제 되려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대형 수출주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유동성은 사실 이제 코스닥 헬스케어 이쪽에 바이오 쪽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갔다가 다시 또 조정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대형 수출주가 된다고 하면 또 코스닥 헬스케어에서 차익 실현 나오고 다시 또 이제 수출주가 가고 왔다 갔다 페어로 잡히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바이오에 대해서 코스닥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는 거는 올해 코스닥이 진짜 어렵다 많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작년에 코스닥이 또 그렇게 강했어요. 2차전지 때문에 많이 강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올해는 어느 정도는 또 빠질 수밖에 없는 너무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사실 글로벌리 한국 바이오가 비싸다는 얘기가 맞습니다. 예, 맞긴 맞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헬스케어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도 않거든요. 대신에 국내에서는 또 대안으로 부각받고 있는 만큼 미국의 금리 발작이라거나 미국에서 헬스케어가 좀 조정받을 때는 우리가 주의했다가 또 국내에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해주고 유동성이 올라오고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여기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수혜주는 보조금과 관세가 없는 세상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는 업종은 미디어, 엔터,
될 것 같고, 여기다가 뭐 게임도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를 아무리 매기더라도 미디어나 엔터에는 관세를 매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관세와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 만약에 한한령 같은 게 풀리면서 중국 쪽에 이제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게임보다는 조금 더 미디어나 엔터 쪽이 조금 더 기회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비자를 열어줬는데, 이게 뭐 수요 문제도 관광 수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외교적으로 조금 너무 고립되는 걸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저희가 중국과의 한한령이 풀린다까지 제가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중국과의 관계는 과거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내년을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조정도 많이 받았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니까 이런 종목들 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형 수출주는 뭐 여기서는 물론 관세를 맞으면 안 좋겠습니다만, 여기서는 더 그렇게 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주가가 많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 환율은 1,400원까지 왔고, 만약에 관세를 한 26년쯤에 맞을 것 같다 이러면 25년에 미리 이제 관세를 피해서 그런 주문들이 나올 가능성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박스권에서 트레이딩을 잘하는 정도면 우리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내년에 스타가 될 수 있는 업종은 아마 밸류업과 행동주의가 같이 교집합이 나타나는 쪽에서 아마 수혜가 나타날 것 같은데, 올해 고려아연이 그랬거든요. 올해 고려아연이 이제 재벌 기업이 이제 고려아연 최씨 쪽을 지지를 했을 때는 이제 저쪽이 이기나 보다 하다가 MBK 파트너스가 영풍을 지지하고 나서자 이제 승부가 약간 이제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주가 올라가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업에서도 그룹에서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밸류업 정책이 주주 환원이라든지 뭔가 이 기업 이익을 뭔가 이제 분식회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대주주가 조금 더 챙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더 이상 못하게 막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행동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도 이렇게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PBR 0.2배, 0.3배 이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동주의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또 주춤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스타들은 또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한 자료 다 말씀드렸고요. 내년에 증시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 조금 걱정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과는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기대도 조금은 있긴 합니다. 상황이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환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수도 많이 이제 내려와서 시작하는 만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여러 가지 또 호재가 생기고, 우리가 걱정했던 많은 우려들이 완화되면서 위쪽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침착하게 내년 증시를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면은 또 너무 어려운 그런 국면이 많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좋은 성과 그리고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1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